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시죠? 지금은 9월 13일 금요일 자정입니다. 열심히 코를 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네, 우버의 콜카드가 변경이 됐다라고 합니다. 너무 정말 행복한데 저도 아직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아마 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운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버는 운행을 못한 상태라서 지금 콜카드가 어떻게 변경된지를 모릅니다. 여기 안내를 한번 보시죠. 요거 출처는 이제 우버 앱입니다. 콜 수락 거절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하단 콜 수락을 눌러 콜을 수락하세요. 콜을 수락하시려면 지정된 콜 수락을 눌러주세요. 다른 영역을 누르시면 콜이 수락되지 않습니다. 지금 위에 지금 저도 콜카드가 긴장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슴이 지금 콩닥콩닥 뛰고 있어요. 하단에 그 콜 수락을 누르는 걸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고 뒤에 거 요거 먼저 읽고 얘기 드리죠. 우측 상단 X를 눌러 콜을 거절하세요. 콜을 거절하시려면 지정된 X를 눌러주세요. 다만 승객이 동일한 콜을 요청할 경우 배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중요한 건 기존 같으면 화면 전체가 이제 터치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콜 수락하는 문제가 있었죠. 사실 그건 우리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문제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수많은 기사님들이 아마 이거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몽상일 수도 있죠.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들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카카오 프로 멤버십의 스타일로 변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우버 콜, 첫 콜을 못 받은 상태예요. 오늘 바뀐 것 같은데 아마 운행하신 분들은 운행하신 것 같아요. 저기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 밑에 버튼을 눌러서 이제 예전처럼 창 전체가 아니고 하단의 긴 바 형태의 버튼만 눌러서 받는 형태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우버 박수 쳐드립니다. 우버 고맙습니다. 수고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위에 약도로 지금 지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출발 어디고, 그 다음 도착 어디고, 지금 내 차가 어디고, 이걸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게 실제 그냥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넣어버렸고 실제는 저 내용이 없다면 그냥 기존의 방식이겠죠. 그런데 혹시 이 약도가 그림이 만약에 콜에 뜬다라고 하면 이제 우버는 네. 다시 박수. 제가 진짜 긴장이 돼요. 제가 그 카카오 프로 멤버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니 돈 내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 프로 멤버십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 목적지 있잖아요. 근데 목적지 기능으로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목적지 부스터인가 뭔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건 아예 포기하고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 프로 멤버십을 쓰는 이유는 아마 기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콜창에서 그 지도로 손님을 표시를 해주는 걸 기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상당수의 기사님들이 쓰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능 때문에 프로 멤버십을 돈 내고 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능이 우버에 공짜로 그냥 콜 위에 뜬다? 그러면 이건 진짜 박수! 그래서 지금 너무 긴장됩니다. 첫 콜이 떠야지 이게 아닌지 맞는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화면, 예전에는 그냥 화면 터치만 돼버려도 떠버리던 게 이제는 하단의 콜 수락을 눌러서 된다는 거 변경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버가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네, 한국 시장에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이죠. 그게 특히 우버 가맹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죠. 뭐 기사님들 개개인들마다 생각은 다를 거예요. 근데 뭐 많은 생각이 있지만 서로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크게 보면 카카오가 있고 우버가 있고 카카오 가맹이 있고 우버 가맹이 있고 비가맹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서로 입장차가 조금 다른데 뭐 카카오를 하시는 분들이 애국을 하는 마음으로 카카오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뭐 거대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자기들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네, 우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우버가 예전에 뭐가 어땠니? 그딴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님들 할 거 님들 하고 여기 할 거 여기 하고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우버가 한국에서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는 기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제가 적어도 보는 관점에서 얘기 나누어 보면 그래도 카카오를 견제해야 되지 않냐 라는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국에서 제가 기사님들을 뭐 다 만난 건 아니죠. 하지만 카카오 가맹을 하시는 기사님들을 제외하면 비가맹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래, 카카오가 시장에서 뭐 압도적인 건 맞는데 적어도 견제는 되어야 되지 않냐. 만약에 견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버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참고로 이건 이번 주예요. 근데 제가 목요일은 사실 일 자체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택시가 전업이 아니라서. 그리고 저는 카카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우버가 서울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인가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이제 택시라는 게 아다리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게 화요일 기준으로 운행을 11건 했고, 그 다음 온라인 시간이 뭐 하루 종일 한 거 아니에요. 11시간 40분 온라인 시간. 온라인 시간은 그 운행 시간이 아니고 앱을 켜놓은, 앱 해서 그 콜을 받을 수 있게 켜놓은 시간이에요. 그 전체 시간이 11시간 40분이고, 그럼 일반적인 기사님들이 운행하는 시간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운행은 11건 했고, 그런데 화요일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20만 2천 원. 저는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공항발이 위주로 많이 하고요. 물론 이제 서울 시내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운행 건수가 적지만 매출이 많이 나온 그런 사례이죠. 아다리도 잘 맞았고, 월요일은 뭐 10몇만 원 초반 정도 했겠네요. 그래서 우버도 이제 서울에서 혹은 공항에서 아다리가 잘 되면 매출 괜찮아요.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매출도 괜찮고, 그러면 이걸 우버 가맹에 카카오 비가맹으로 하면서 서로 섞어서 같이 하면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 가맹하시는 분들은 왜 일반에 콜을 주냐라고 하겠지만, 카카오가 만약에 카카오를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 콜을 안 주면 카카오가 유리할까요? 아니에요. 카카오 불리합니다. 카카오도 어쩔 수 없이 비가맹의 분들에게 콜을 줘야 돼요. 콜을 안 줬을 때 그러면 비가맹 분들은 결국 우버나 온다로 확 할 수밖에 없고, 우버 온다에 콜이 굉장히 수락이 잘 돼버리죠. 그러면 기사님들이 많으면. 그러면 피크 시간에 카카오는 콜이 해결이 안 되는데 우버나 온다가 콜이 너무 수락이 잘 돼. 그러면 금방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어쩔 수 없이 일반인들에게 콜을 띄워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우리를 적선해주고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일반 기사님들에게 콜 안 띄워주면 한순간에 카카오도 나락으로 가요. 수락하려는 기사, 가맹 기사는 많은데 오히려 수락률, 피크 시간에 수락은 안 돼. 기사님들이 카카오에 비가맹의 콜을 못 받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카카오 콜을, 일반 콜, 비가맹 콜을 뭐 받는 걸 거기에서 콩고물 떨어진다, 뭐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카카오도 자기들이 피크 시간에 콜을 못 빼니까 우리에게 콜을 주는 거예요. 그거라도 좀 받아달라고. 비가맹 기사들도 수수료도 안 내면서 왜 그 콜을 주겠어요. 가맹은 수수료 내는데. 자기들도 콜을 피크 시간에는 못 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짱구를 굴리면, 참고로 저는 매일매일 카카오도 하기 때문에 저 화요일도 카카오를 계속 켜놓고 많이 합니다. 길빵도 하고. 그래서 우버의 콜이 참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고, 서울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뭐 지방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서울 기준으로, 서울 변두리는 사실 우버 가맹을 하더라도 우버 띄우고 카카오 띄우고
그 다음 길빵도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온다는 솔직히 지금 5건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온다는 기존에 콜창이 작아졌다가 오히려 작아지니까 기사님들의 항의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다시 전면창으로 떴고, 전면창으로 뜬 상태에서는 도저히 피크 시간에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온다의 그 항의를 받고 온다를 많이 하는 기사님들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우버 자체가 콜창이 작고 글자가 작다. 우버가 그리고 콜창의 변화에서 과연 앞에 서울시, 서울특별시 그걸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필요 없고 그냥 뭐 영등포구 뭐뭐뭐 해서 주소만 글자만 좀 더 키우는 게 정답인데 그렇게 바꿨을지 아니면 아직도 서울시라는 게 다 뜨면서 글자가 작을지 글자 폰트 크기는 똑같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글자 폰트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좀 제발 좀 키워주십시오. 앞에 서울특별시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무슨 강남구 구 정도만 해도 돼요. 네, 제발 구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뺄 거 다 빼버리고 마지막 주소 딱 넣고 최대한 글자 크기가 커져야 돼요. 우리 기사님들이 더 많이 유입되려면. 택시 기사님의 평균이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이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 눈 나쁜 분들 많아요. 이런 작은 글씨 못 읽습니다. 제발 우버. 네, 혹시 그게 바뀌었다면 정말 고맙고 안 바뀌었다면 그것도 나중에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네. 근데 온다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버는 글자가 작고 좀 불편해서 못하고 그러면 결국 카카오를 하고 카카오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온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우버를 못한다 이꼴 뭐다 글자 작고 막 이렇게 이렇게 좀 빠릿빠릿한 외국 스타일의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겠죠. 그런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카카오 중심 그 다음 온다는 특히 장점이 글자를 크게 완전 전면창으로 다 띄워주거든요.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님이 다수였는데 온다가 일단 콜창을 작게 한번 중간에 변경을 해봤어요. 근데 그 변경을 하니까 오히려 그거 못 쓰겠다고 하신 기사님이 엄청 많았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카오, 우버, 온다를 다 켜놓으면 오히려 그렇게 콜창이 작아야지 다른 콜들도 보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우리 같은 소수고 결국은 온다를 켠다 이꼴 카카오랑 온다만 쓰는 기사님 혹은 아예 카카오도 안 쓰고 온다만 쓰는 기사님 그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콜창이 완전 크게 전면으로 띄워주는 그거 콜 자체가 적어도 그거 자체가 좋았던 거야. 네, 눈이 나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장점이 오히려 변경이 되면서 없어지니까 기사님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하시고 다시 예전 방식으로 크게 콜창이 돌아갔어요. 이게 참 뭐랄까 우버의 한계, 온다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의 고객님들, 기존에 이제 기사도 고객이죠. 그 고객님들을 놓칠 수 없다 보니까 참 애매해요. 온다는. 그래서 피크 시간이나 이럴 때는 아예 온다를 저는 못 키고 있어요. 다 가려버리니까 카카오콜이나 우버콜을 다 가려버리니까 답이 없어요. 그렇고 여튼 우버의 콜창이 변경된 게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버는 아까 서울 기준으로 그거 얘기 드렸죠. 변두리는 이제 카카오, 우버 그 다음 길빵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카카오가 그렇고 근데 서울 중심지 여의도 그 다음 뭐 영등포 이쪽도 콜 많고 그 다음 그 안쪽으로 쭉 해서 강남 서초 정도까지 잠실 당연히 많고 그 다음 광진 자양 그 다음 시청 그 다음 옥수 용산 그 다음 마포도 많고 그 홍대 입구도 많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서울 중심지로 해서 그 다음 관광객들 많은 곳들로 조금 주변으로 좀 더 해서 성수 홍대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광화문 그 다음에 아래로는 강남 이 네 가지 구역 안에서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우버 중심 우버랑 길빵만 해도 낮 시간에는 꽤 괜찮을 정도로 콜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지금 우버가 손님에게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벤트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콜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뜨는 거예요. 이게 제가 5점 만점이라서 아니면 가맹이라서 이렇게 뜨나? 그건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일반 기사님들은.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콜이 엄청 떠요. 그래서 굳이 뭐 카카오를 안 띄워도 될 정도로, 특히 피크 시간으로 가면 더 그렇고, 물론 이제 피크 시간 이외에는 아무래도 카카오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하지만, 근데 비가맹에 이제 콜을 많이 골라버린 기사들은 카카오도 솔직히 비가맹은 잘 안 뜨잖아요. 그 비가맹에 콜을 많이 골라버려서 카카오 콜이 뭐 뜸한 시간에는 잘 안 뜨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서울 중심지에는 이제 우버가 더 많이 뜹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시점에 보면 계속 한중일 얘기를 해요. 한중일들이 서로 간에 관광객을 보내주면 서로 간에 좋아요. 그래서 그걸 협정을 하고 뭐 무비자나 뭔가 아니면 비자 처리도 최대한 빨리 하는 식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한중일은 서로 간에 관광객은 꾸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 관광객은 몰라요. 근데 한중일 간에는 관광객이 꾸준할 가능성이 높고, 우버 손님들 중에서 외국인들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이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인인 것 같아요. 중국이나 대만, 그 다음 일본. 물론 이제 다른 외국계들도 많은데 비중으로 보면 일본, 중국, 그 다음 대만, 이 사람들, 그 다음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꽤 있고, 외국 사람들이야 원래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한중일 간에 서로 관광객을 서로 간에 유치할,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광객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우버는 계속 유리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우버는 믿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 현지의 택시는 사실은 선진국을 가도 거기조차 이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시간이 갈수록 흐름상으로는 우버가 유리합니다. 서울에서는. 대도시에서는 지방에서는 관광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 현지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도 콜에 거의 제가 느끼기에 절반 이상은 관광객이에요. 그 여행자 외국인들. 당연히 이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꾸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버 집중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기사님들마다 개개인들이 다르죠. 뭐 나는 이제 머리 비우고 최대한 그냥 뭐 운영해서 매출로 많이 높이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 블루 하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아직도. 그냥 진짜 그건 머리 비우고 계속 콜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저도 솔직히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예전에 대형 택시도 하면서 이제 뭐 강제 콜도 하긴 했지만 지금 그거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하겠어요. 지금 성격으로는. 저는 지금 콜 뜨고 내가 뭐 운행하는 정도와 맞춰서 서로 돌아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제 콜은 저는 이제 못하겠고, 근데 지금 정도에서 이제 매출도 저는 괜찮다 보니까 굳이 저는 가맹을 하라라고, 우버 가맹을 하고 있구나. 근데 우버 가맹은 아무래도 조금 약한 그런 강제 콜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맹의 단점 중에서 가장 센 게 강제 콜이죠. 그게 저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해도 매출이 괜찮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좋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고, 그리고 그 번호판 그 거래 관련은 이제 조합에서 점점 이제 이미 시작을 했죠. 물론 아직 가격 변동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그게 뭐 사람들이 쓰겠어 얘기는 하지만 저는 아마 그래도 꽤나 많은 기사님들이 이제 그쪽으로 쓰면서 그쪽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들이 뭔가 알아보고 뭔가 아는 업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뭐 미터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저기 장안평을 간다든지 거기에서 번호판을 거래할 수 있지만, 종종 그 번호판 거래 관련으로 이제 사기 사건 같은 것들이 터지죠. 그런 것들이
이게 1억이라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보장도 못 받거든요. 번호판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이제 권리금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기 사건이 나오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그 번호판 관련 사기 사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문제 해결했다라는, 제대로 이제 피해 보상 다 다시 사기 당한 금액 돌려받았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사기 당했다라는 기사들은 뭐 주변에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보상을 제대로 다 받았다, 그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금전적으로 피해를 받으면 적어도 법적으로 하려면 법적으로 이 금액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 그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일부라도 주면 그건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법적인 뭔가가 존재를 해요. 이게 사기 사건이 되든 아니면 조금이라도 줬을 때는 채무 불이행이 되든,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들이 누군가에게 사기칠 때 그냥 아예 돈을 안 주는 배째라 하는 사기 사건보다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예 계좌 받고 조금이라도 뭐 일부라도 딱 줘버리면, 송금을 해버리면 그건 채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처벌이 굉장히 약해요. 중요한 건 사기가 됐든 채무 불이행이 됐던 이 금액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택시는 이게 사실 법적으로 딱 인정된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네, 이게 자식에게 아예 계속 상속이 되는, 상속세를 내고 상속되는 그것도 아니고, 재산상으로도 인정받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인정이 안 되냐? 그러면 인정은 되는데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 사건이 되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네. 그래서 사기 사건은 종종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연세 드시고 뭐, 그리고 사기나 그런 거에 껄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조금 더 내더라도 50만 원 더 내더라도 100만 원 더 내더라도 결국은 조합에서 그걸 해주면 그쪽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조합에서 하는 그 번호판 거래는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는 가장 대세가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미터집들은 당연히 사실 거래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뭐 번호판 거래하고, 그 다음에 번호판에 붙어 있거나 따로 해서 그 다음에 작업, 거기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할 때 번호판 거래에서는 많은 걸 취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건 있어요. 결국은 조합에서 거래하는 쪽으로 많은 거래는 넘어갈 가능성이 맞아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번호판만 거래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차를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차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미터집을 가야 되고, 조합이 그걸 어디에서 지정해서 자기들이 다 해주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미터집을 가야 되고, 그럼 미터집에서 작업비를 기존에 번호판 거래하는 비용까지 다 수수료를 붙여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조삼모사 꼴에 오히려 기사들도 번호판 이전하고 차 대폐차 할 때 돈을 배로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메타집들은 다 서로 이렇게 그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모임이 있으면 비용이 다 동일하죠. 그래서 지금 메타집에서 작업하는 그 비용을 보면 다 동일한 걸 보면 아마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서울시의 가격 지정인지 아니면 자기들 단체의 뭐 암묵적인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번호판 거래가 준 상태에서 그 비용까지 작업비로, 야 그러면 우리가 2배로 올리자라고 했을 때 참 우리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고달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조합에서 많이 거래는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흐름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나라도 이제 말년에 이제 은퇴하고 정리하고 이제 택시 정리하면서 뭐 80 넘으셔서 그러면 거래되는 금액이 1억 얼마에서 고작 그 100만 원, 50만 원 그 차이 나는 게 중요하지 않죠. 1억을 지는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확실하게 내가 1억을 받냐, 안 받냐 해서 조합에 하면 그건 무조건 내가 1억을 받는 거고, 번호판 비용을 받는 거고. 근데 개인 거래에서 50만 원,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때는 사기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애매함으로 인해서 조합으로 거래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사실 근데 조합 입장에서도 진짜 많이 짱구를 굴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조합의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복지에도 그렇고 조합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든 뭔가 수익을 찾아내야 되는데 예전처럼 이제 충전소나 이런 건 너무 과한 거죠. 돈을 벌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수수료나 중간에서 이렇게 이제 인건비 따먹기나 수수료 따먹기가 사실은 돈 벌기에는 제일 개꿀이죠. 이렇게 사람 많고 조합 많으면 구성원 많은 상태에서는 이런 게 별것 아니라도 개꿀이에요.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 참 머리를 많이 썼구나. 번호판도 하면서 그렇고 다른 쪽으로도 이제 이런 비슷하게 돈 벌 수 있는 방식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뭐 조합도 유지가 돼야 되고 복지에도 그렇고 물론 이제 탈퇴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걸 뭐라고 너무 하지 말고 그냥 복지에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국민연금 여러분들 타먹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지금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국민연금은 어차피 2040년 후반에서 2050년이 되면 다 고갈이에요. 정부에서는 이제 뭐 고갈이 돼도 그걸 다 줍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그냥 말장난이에요. 사실상 줄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걷어서 모아서 투자해서 수익 내고 그걸 가지고 줘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쌓아놓은 돈이 다 없어져요. 다 줘버리고. 그러면 영원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 있죠. 그 내는 사람들이 다 걷어서 그걸 받는 사람에게 직접 주는 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가면 우리가 건강보험이 그런 형태죠. 건강보험은 몇 년 뒤에 고갈이니까.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주식을 이제 2030년 정도가 지나면 주식을 팔면서 지불하는 금액을 충당을 해야 되는 흐름으로 갑니다. 국민연금이 계속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택시 기사님들은 국민연금 타면서 적당히 택시 소일거리로 하는 기사님들 많죠. 근데 여러분들 그 타먹고 있는 그 국민연금이 청년들은 지속할 수 없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청년들은 그만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타 드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 받아야지. 내가 냈는데. 내가 옛날에 일했는데. 라고 하시잖아요. 그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복지에도 이미 이게 예전부터 했고 구조상으로 시작할 때 이걸 구조를 잘못 짜놓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불만이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현재 누군가가 딱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구조상으로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좋든 싫든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 쪽으로. 참고로 저는 복지에 안 합니다. 저는 개인 사보험이라서 복지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있나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합은 살 방법을 찾는 거죠.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번호판 거래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분을 복지에 주기로 하는 그런 것들은 조합에 이제 머리를 악착같이 굴려서 어떻게든 수익화할 수 있는 뭔가를 찾지 않았냐. 그건 가맹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에도 조합이 사실 재정적으로 좋을 수가 없겠죠. 그 관점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가맹사업자들이 일부 수익을 정부의 압박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주면서 공유하는 식으로 했죠. 그러면 조합은 아싸리 좋다라고 하면서 그 수익을 공유하는 식으로 대신 가맹사업자와 같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조합의 수익의 하나인 거고. 근데 그런 건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전에 이제 택시 하셨던 분들 아시죠? 조합에서 막 LPG 충전소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사업하고 그러다가 돈 날린 거. 아니 물론 날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문제는 거기에서 수익도 애매하거든요. 불안정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거 할 거면 지금 같은 방식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비가 추적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제가
며칠 전은 아니죠. 한 일주일 됐나? 그 전기 택시 타시는 분들은 비 오는 날 조심하셔야 됩니다. 철판이나 이런 데서 잘 휙 돌아요. 왜냐면 뭐 사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힘이 좋은 데다가 네. 그 다음에 전기 택시 자체가 타이어가 조금 더 잘 닳죠. 닳고 있는 상태에서 비 오는 날 타이어가 조금 오래 쓰신 분들은 예전처럼 낮 시간처럼 이제 밟으면 그냥 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뭘 봤냐 하면 저기 그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다리 부분에 이염새 있잖아요. 그 이염새는 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둥둥둥둥 고속도로 가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염새 부분에 그 기사님이 이제 톨게이트 지나서 쭉 밟으면서 비 오는 날이에요. 가시다가 휙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드레일 쪽에 다리였는데 쾅 완전 차가 직진이 아니고 그냥 고속도로 앞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네. 정말 다행스럽게 밖으로 다리 밑으로 떨어지진 않고 가드레일 쾅 받고 정지한 걸 봤거든요. 그분도 전기 택시였어요. 그게 제 눈앞에서 봤어요. 제 앞에 차에서 이제 그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기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은 철판이나 아니면 바닥에 코팅된 거 아니면 비 오는 날 이제 손님들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많이 들어가시죠. 근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우레탄 같은데 물 고여 있는 데는 거의 쥐약이거든요. 그런데 배달 오토바이도 많이 자빠져요. 미끄러워서.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딱 들어가서 입구에는 그래도 빗물이 좀 있잖아요. 차들이 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우레탄에 물 고여 있는 데는 전기차 같은 것도 그냥 바로 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벽 받거나 차 주차된 거 박아버리면 또 피해가 커지죠.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전기 택시는 정말 조심하시라. 뭐 좀 쫄아서 있으면 그냥 에코 모드 눌러놓고 천천히 운행하시고 아니면 뭐 그게 답답해서 저도 이제 솔직히 답답해서 에코를 쓰기도 하지만 잘 못 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으로 하실 분들은 진짜 평소 대비로 거의 절반으로 밟는다 생각하고 조심조심 하셔야지 한순간에 그냥 차 돌아버리면 바로 큰 사고로 납니다. 정말 전기 택시는 비 오는 날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다들 고생 많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별일 없이 우리가 별일 없이만 택시를 하시면 뭐 78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든 기사님들도 정정하게 아직도 잘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고 네, 건강검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운행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뭐 딴 거 건강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나 수많은 나라에서 검증이 다 된 우리 건강에서 가장 좋은 게 뭐다? 걷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살짝 뛰는 조깅 정도로 뛰는 것이 네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무릎 괜찮고 건강 괜찮으면 살짝 조깅 정도를 하시고 그게 아니시면 그냥 천천히 걷고 아니면 조금 부지런히 빨리 걷고 물병 하나 들고 물 마시면서 그렇게 걷는 게 우리 건강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건 뭐 어떤 운전하실 수 있는 여든 기사님들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가급적이면 운행 시간은 조금 줄이시고 걷는 거. 저도 요즘 건강 자꾸 생각하고 간병하면서 건강이 그래 결국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운동하는 시간, 걷는 시간, 살짝 뛰는 시간을 조금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도 다들 건강 조금 더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또 이제 연휴인데 연휴도 잘 쉬시고 말을 계속 주절주절 하네요. 죄송합니다. 콜이 안 떠서 그래요. 제발 좀 우버 첫 콜이 좀 떠주면 좋겠는데. 운행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십시오. 건강하시고 또 내일도 보도록 하시죠. 아니요,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낮에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